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해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문장,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또 사회가 개인에게 끊임없이 주입해온 신념, 마치 고생이라는 씨앗을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과 열매가 열린다는 듯한 확신. 하지만 그 믿음은 정말로 진실일까? 나는 이 질문 앞에서 수없이 멈춰섰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고생이 반드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누군가는 짧은 시간의 선택으로 인생 전체를 바꿔 놓는다. 이 모순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이민다. 고생은 필요 조건일 수 있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 고생만으로는 부에 닿지 못한다. 고생은 단지 출발선에 불과하다. 역사를 보아도 이 진실은 명확하다. 조선 후기에 수많은 상인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은 종일 몸을 굽혀짐을 나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장터를 지켰다. 땀과 고통의 무게는 컸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곧장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다수는 관청의 규제와 신분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아무리 애써도 같은 자리에 맴돌았다. 고생의 양은 많았으나 설계된 방향은 없었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 세대를 뛰어넘는 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옛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에 매달려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결국 남는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뿐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땀은 값지지만 그 땀이 향하는 길이 없다면 부는 찾아오지 않는다. 방향 없는 고생은 풍랑 속 노젓기와 같다. 아무리 힘껏 저어도 배는 제자리에서 맴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고생은 인간을 단련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인생의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고생이 길어질수록 낙은 멀어지기도 한다. 끝없는 고생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계좌는 늘 그대로 일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이 부를 만드는가? 그것은 기준이다. 나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어떤 원칙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설계할 것인가? 그 기준이 없다면 고생은 반복일 뿐이고 그 기준이 분명하다면 고생조차도 자산이 된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건 아마도 고생이 주는 위안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고통이 언젠가 열매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삶의 고단함을 견디게 만드는 달콤한 주문이다. 하지만 그 주문은 종종 현실을 가린다.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게 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고생은 필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우연으로 바뀔 수 있다. 칸트는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목적의 왕국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주어진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삶의 규칙과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그저 타인의 질서 속에서 허비될 뿐이다. 역사적 교훈은 또 있다.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를 떠올려보자. 18세기 영국의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이상을 기계 앞에서 버텼다. 하지만 그들의 피와 땀은 대부분 착지 구조 속에서 증발했다. 그에 비해 산업자본가들은 전략적으로 설비를 확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똑같이 시간을 썼지만 누군가는 빙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부를 축적했다. 차이를 만든 것은 고생의 양이 아니라 설계의 질이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은 고생을 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얼마나 고생했는가가 아니라 그 고생이 어떤 기준과 구조 안에 있는가. 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가른다. 고생만으로는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는 생존이 아니다. 부는 설계다. 기준이 없는 고생은 통증이고 기준이 있는 고생은 투자다. 사람들은 고생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고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원이다. 그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결국 삶의 무게와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생은 단지 버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바꿀 수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반만 맞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고 낙은 방향 속에서만 피어난다. 역사는 그 증거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나는 한때 새벽 3시에 일어나 몸을 던지면 그것이 곧 부로 이어질 거라 믿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허리를 굽히고 남들보다 먼저 출발하고 누구보다 오래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보상받으리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손바닥이 터지고 어깨가 내려앉아도 괜찮다고, 이 고생이 쌓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또 다른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을 인생의 성과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어려운 건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자. 18세기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어떤 이들은 16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고 몸은 늘 피로에 절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긴 노동이 부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세대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시기의 경영자와 발명가들은 단순히 몸을 갈아넣지 않았다. 그들은 설비를 도입하고 효율을 설계하며 제도의 빈틈을 읽었다. 노동자들이 땀을 쏟는 사이 그들은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부를 만들었다. 이 대비는 뚜렷하다. 노동의 양은 부의 핵심 요인이 아니었다. 부의 핵심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떤 책임과 기준을 세우느냐였다. 나는 주변에서 똑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다. 어떤 이는 매일같이 밤을 새워 일하지만 늘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어떤 이는 짧은 시간 집중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시간을 얼마나 들였느냐보다 무엇을 결정했느냐가 삶을 갈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다. 판단이 없다면 고생은 단순 반복일 뿐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논밭을 일구더라도 토양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수확은 늘 제자리다. 반면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씨앗을 고르고 물기를 새로 설계한 농부는 몇 배의 결실을 거둔다. 땀의 양이 아니라 선택의 질이 결과를 바꾼다. 사람들은 고생을 숭배한다. 고생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신앙처럼 붙든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고생은 종종 우리를 배신한다. 더 오래 더 무겁게 고생했는데도 결과는 늘 남보다 적을 수 있다. 왜일까? 기준 없는 고생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상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자. 그들은 시장을 지키며 평생을 몸으로 살아냈지만 제도를 바꾸지 못했고 구조를 설계하지 못했다. 결국 고생은 그저 생존의 도구였을 뿐이다. 반대로 제도와 기준을 세운 이들은 길을 만들었고 부를 이어갔다. 나는 이런 차이를 몸소 체험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오래 버텨도 남는 게 없었다. 시간이 쌓일수록 몸만 지쳐갔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고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고생은 그저 통증이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다. 고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이 어떤 이유와 방향 속에 있는가다.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성장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다. 그저 소모일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방향과 책임의 합이다. 고생은 출발선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끝내 제자리다. 아무리 오래 달려도 기준이 없으면 반복이다. 결국 성실은 기본이지 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보다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무작정 몸을 던지지 않는다. 방향을 세운다. 기준을 붙잡는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의 출발점이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버티고 있는 자리가 사실은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는
누군가가 미리 깔아놓은 길이었고 내가 붙잡은 기준은 사실 남이 정해놓은 잣대였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공포를 느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산다. 사회가 정한 기준 속에서, 남이 만든 규칙 위에서, 정해진 보상 체계 안에서, 학교에서는 성적표가 기준이 되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 그 기준에 맞춰 살면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그 칭찬은 내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칭찬은 내가 여전히 남이 만든 구조 안에 갇혀 있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도 늘 불안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생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남이 던져준 미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이 준 보상, 남이 만든 시스템, 남이 설정한 성공의 이미지,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얹고 나면 아무리 오래 버텨도 그 끝은 허망하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의 기준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늘 옆 사람과 자신을 견주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비교는 대부분 위쪽을 향한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앞서간 사람. 그 결과 끝없는 열등감 속에서 더 많이 버티고 더 오래 고생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문제는 그 기준이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오래 버텼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사표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들을 곱씹으며 내 인생을 채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았다. 그 길은 내가 원한 길이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코스였다. 나는 단지 착실한 참가자였을 뿐 설계자는 아니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장면은 수없이 등장한다. 제국의 군대 속 병사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이 행군했다. 명령에 따라 전장을 누볐지만 그들의 고생이 곧 부와 영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영광은 늘 지휘관의 것이었다. 병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고생했고 그 고생은 그저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였다. 나는 어느 순간 선택했다. 남이 짜놓은 길에서 벗어나기로. 그때 사람들은 나를 게으르다 했다. 왜 남들처럼 아침부터 뛰지 않느냐고, 왜 당장 눈앞의 일을 붙잡지 않느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증명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었음을. 걱정이 아니라 설계를 시작했음을. 고생은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는 언제나 종속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다. 나는 그 감옥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붙잡고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마치 갑자기 물살이 거센 강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해보라. 회사가 준 월급, 사회가 말하는 성공, 부모가 바라는 안정된 삶. 그것들이 정말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그저 남이 짜준 틀 안에서 내가 잠시 안도하는 환상일 뿐인가? 그 틀 속에서는 아무리 고생해도 자유가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고생은 언젠가 삶을 파괴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고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고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고생이라면 그건 자산이다. 하지만 남이 강요한 고생이라면 그건 내 삶을 갉아먹는 빚이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타인의 기준 속에서 버티고 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길이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며 알았다. 삶의 진짜 시작은 남의 기준을 끊어내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고생은 설계가 된다. 그때부터 비로소 고생이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이 자리는 과연 당신이 선택한 자리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정해둔 자리를 그저 대신 메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누군가는 말했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배움이 부족해도, 몸이 힘들어도 그저 고생만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전해준 가장 값비싼 유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말이 틀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생은 배신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준 없는 고생,
방향 없는 고생은 우리를 수없이 배신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아무리 오래 참아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 위에 있다면 결과는 늘 제자리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한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버틴 장인, 하루 16시간씩 몸을 던진 노동자, 늘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 그들의 눈빛은 성실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은 건 고생 자체였지 고생을 어디로 이끌 기준은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이켜보자.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병사들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군과 전투가 제국의 확장으로 이어진 것은 고생이 전략 안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군단은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길을 닦고 보급로를 설계하고 전술을 체계화했다. 고생이 방향을 가졌기에 부와 영광이 따라온 것이다. 반대로 무모한 희생은 제국을 무너뜨렸다. 로마 말기에 수많은 전투에서 병사들은 여전히 목숨을 던졌다. 하지만 전략은 무너졌고 지휘관들은 방향을 잃었다. 그 결과 병사들의 고생은 배신당했다. 아무리 헌신해도 제국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의 희생은 역사 속 한 줄로만 남았다. 나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본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택이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 위에 설 것이냐가 결국 부의 길을 결정한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군자는 본을 세우고 소인은 말단에 머문다고 했다. 본이란 기준이다. 군자는 기준을 붙잡고 소인은 눈앞의 고생에만 매달린다. 그래서 군자의 고생은 결국 자산이 되지만 소인의 고생은 자칫 허무로 끝나기도 한다.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 많은 이들이 고생한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야근을 불사하며 상사의 눈치를 보며 버틴다. 그러나 그 고생이 늘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이 설계한 구조 속에서 더 많이 버틸수록 더 깊이 소모될 뿐이다. 회사의 시스템은 개인의 희생을 보상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소비한다. 결국 고생은 배신당한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과거에 나는 그저 더 많이, 더 오래 하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건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순간의 분노, 질투, 초조함으로 내린 선택은 늘 대가를 청구했다. 반대로 기준 위에서 내린 선택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시기에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려 사람을 잘못 붙잡은 적이 있다. 그때는 고생이 배신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나를 상처 입혔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책임이 앞서는 이들을 선택했을 때 그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이 나를 지켜주었다. 고생은 단지 도구다. 방향 없는 고생은 진창이고 방향 있는 고생은 다리가 된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실을 잊는다. 고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에 매달려 방향을 묻는 질문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불을 설계하는 사람은 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배신하지 않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를 배신하지 않는 건 내가 붙잡은 기준이다. 그 기준이 명확할 때만 고생은 자산이 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 속에 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그들의 땀은 또다시 배신당할 것이다. 반대로 그 고생이 기준 위에 있다면 그 땀은 반드시 씨앗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내 삶을 배신하지 않을 기준 위에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고생을 설계로 바꾸고 설계를 부로 바꾼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부를 만든 건 일이라고 믿었다. 더 많은 일, 더 어려운 일, 더 오래 하는 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았다.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돈은 변한다. 시장은 흔들린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그 결과의 근원이자 때로는 그 결과를 무너뜨리는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내 선택의 기준을 바꾸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 결과가 아니라 태도. 이 원칙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엔 이게 단순한 도덕적 원칙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이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걸 알았다. 책임이 앞서는 사람과 함께하면 고생도 자산이 되었다. 반대로 욕심이 앞서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돈이 쌓여도 결국 손실로 돌아왔다. 역사를 보아도 그렇다. 동아시아의 유교 전통은 오래전부터 군자지교 진저즈자를 강조했다. 군자의 우정은 얇으나 깊다. 이해덕실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오래 지켜본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단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군자와 맺은 인연은 오래가고 소인과 맺은 인연은 금세 무너진다. 결국 사람을 보는 안목이 곧 삶을 지키는 힘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진실을 더욱 절감했다. 어떤 이는 시작할 때는 하려 했다. 말은 번지르르 했고 단기간에 큰 성과를 약속했다. 그러나 작은 위기가 오자 그는 책임을 외면했다. 그와 함께한 나의 고생은 통증일 뿐 자산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어떤 이는 조용했다. 눈에 띄지 않았고 큰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실수를 했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책임을 짊어졌고 함께 해답을 찾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과의 고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리라는 걸. 고대 로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제국을 세운 것은 군단의 무력이었지만 그 군단을 움직인 건 결국 사람 간의 신뢰였다. 전우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지휘관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제국도 무너졌다. 고생은 사람 위에 서 있을 때만 가치가 있었고 사람을 잃은 고생은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다. 나는 이제 사람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한다. 이 사람은 같이 오래 갈 수 있는가?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인지, 성과를 내는 사람인지는 두 번째 문제다. 그가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욕심보다 책임을 앞세우는지, 태도가 결과보다 앞서는지를 본다. 처음에는 이 기준이 나를 느리게 만들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느림이 오히려 나를 지켰다. 욕심으로 세운 관계는 금세 깨졌지만 책임으로 맺은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그 관계 위에서의 고생은 반복될수록 힘이 되었고 실패조차도 설계가 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잘못 선택한 대가를 수없이 치렀다. 말만 믿고 함께 했다가 위기 때 홀로 남겨진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고 고생이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중에 기준을 바꾸고 나니 달라졌다. 사람을 먼저 보고 태도를 먼저 보고 책임을 먼저 보았다. 그때부터 고생은 더 이상 배신하지 않았다. 심리학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신뢰 자본이다. 신뢰가 축적되면 그 관계는 위기 속에서도 회복력을 갖는다. 반대로 신뢰가 없으면 작은 문제에도 붕괴한다. 그러므로 신뢰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생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방향 없는 고생은 허무로 끝나지만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고생은 설계가 된다. 결국 사람을 붙잡는다는 건 곧 방향을 붙잡는 일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고생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욕심을 쫓는 사람인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잘 될 때만 웃는 사람인가? 틀릴 때도 곁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고생은 절반은 자산이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생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어떤 고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고생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린다. 땀의 양으로는 그 차이를 알 수 없다. 눈물의 깊이로도 구분할 수 없다. 그것을 가르는 건 단 하나. 고생이 자유를 향하느냐 종속을 향하느냐다. 나는 오랫동안 단순히 버티는 데 익숙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버티는 동안 나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점점 더 묶였다. 고생은 나를 성장시키지 않았고 그저 나를 더 깊이 소모시켰다. 그때 깨달았다. 의미 없는 고생은 단순한 통증일 뿐이라는 걸. 동양 속담은 이렇게 말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은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함정도 안고 있다. 방향을 묻지 않은 고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양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헛된 수고는 무덤에 돌이 된다. 아무리 애써도 의미 없는 고생은 결국 무게로만 남는다는 뜻이다. 두 속담은 같은 인간의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낸다. 누군가는 희망을 붙잡고 버텼고 누군가는 헛수고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했다. 결국 그 차이를 가른 건 고생이 향한 방향이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나무도 쓸모없음을 지녀야 오래 산다. 이는 곧 무의미한 고생 속에 몸을 던지는 대신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은유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고생은 단지 세월을 가로넣는 고통이 된다. 나는 내 삶 속에서도 그 차이를 똑똑히 보았다. 어떤 때는 같은 일을 해도 몸이 지치기만 했다.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때는 똑같이 힘들어도 내 안에서 새로운 뭔가가 자라났다. 기준을 세웠고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바로 고생을 통증에서 자산으로 바꾼다. 현대사회는 특히 사람들을 의미 없는 고생으로 몰아넣는다. 성과를 위해 더 오래 일하라, 팀을 위해 희생하라,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해라. 이런 메시지는 종종 우리를 종속으로 이끈다.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종속이고 종속은 결국 선택권을 빼앗는다. 회사의 구조 속에서, 사회의 관성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남이 만든 시스템 안에 갇힌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힘든가라는 질문 대신 바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고생이 나를 바꾸는가, 내 삶을 설계하는가, 아니면 단지 과거를 반복하는가, 그 기준이 고생의 의미를 갈랐다. 변화없는 고생은 종속이었고 단 한 걸음이라도 새로운 길을 여는 고생은 자유였다. 역사적으로도 같은 교훈이 반복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수많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 고생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고생이었다. 그래서 그 고생은 종속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졌다. 반대로 조선 말기의 수많은 백성들은 하루하루 고생했지만 제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고생은 결국 종속의 연장이었다. 나는 이제 안다. 무의미한 고생은 사람을 파괴한다. 그 고생은 내 몸을 갉아먹고 내 시간을 삼킨다. 그러나 의미 있는 고생은 나를 키운다. 그 고생은 방향을 바꾸고 자유를 열고 삶을 설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물어야 한다. 지금의 고생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깊은 종속으로 끌어가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꾸고 고생의 질을 바꾼다. 나는 더 이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의미 없는 고생을 경계한다. 왜냐하면 자유를 향하지 않는 고생은 결국 나를 남의 삶에 종속시키는 족쇄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 땀이 잘못된 구조 속에 흡수된다면 아무 결실도 남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건 땀의 양이 아니라 그 땀이 스며드는 구조였다. 나는 젊은 시절 이를 붙잡을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건 경험이야. 언젠가 다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경험조차도 구조 속에 쌓이지 않으면 단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생을 반복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 고생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소진시킨다. 역사를 보자. 19세기 일본 메이지 유신은 수많은 고생의 연속이었다. 기존의 봉건 제도를 허물고 서양의 제도를 급히 받아들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생은 단순한 버팀이 아니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고생이었다. 농민의 세금 구조, 교육 체계, 군사 조직, 이 모든 걸 다시 설계했다. 그래서 그 고생은 결국 자산이 되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반대로 같은 시기 조선은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했지만 신분제도와 탐관오리의 구조는 그대로였다. 아무리 많은 고생이 쌓여도 그것은 자산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고생은 나라를 더 깊은 종속으로 끌어갔다. 이 대비는 똑같은 고생이 어떻게 다르게 남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내 삶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다.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저 피곤만 쌓였다. 그러나 다른 때는 같은 고생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구조였다. 예를 들어 나는 예전에는 모든 일을 혼자 붙잡으려 했다.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를 갈아 넣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건 성실이 아니라 소모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방식을 바꾸었다. 일을 구조화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실수는 기록으로 남기고 같은 문제는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사람들과의 협업도 달라졌다. 혼자 짊어지기보다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했다. 처음엔 속도가 느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달라졌다. 같은 고생이었지만 이제 그 고생은 자산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고생이 자산이 되려면 형식이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없는 물질은 단순한 가능성일 뿐이라고 했다. 고생도 마찬가지다. 구조라는 형식을 입히지 않으면 고생은 그저 가능성에 머무른다. 그러나 구조를 입히는 순간 그 고생은 현실이 되고 반복 가능한 자산이 된다. 나는 이제 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두렵다.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고생이 자산으로 바뀐다. 고생은 구조 위에 놓일 때만 의미가 있다. 구조 없는 고생은 사라지고 구조 있는 고생은 쌓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남아 일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피로뿐이다. 왜냐하면 그 고생은 구조 안에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 없이 버티는 고생은 언젠가 반드시 배신한다. 나는 내 삶의 원칙을 바꿨다. 고생을 줄이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꿨다. 이제 나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 없는 고생을 경계한다. 구조를 바꾸는 순간 같은 고생이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묻는다. 당신의 고생은 지금 어디에 쌓이고 있는가? 구조 위에 놓이고 있는가? 아니면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고생은 더 이상 통증이 아니라 설계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깨지면 다시 하면 된다고 믿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같은 길을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깨달았다. 그건 성장의 반복이 아니라 실수의 반복이었다. 똑같은 고생을 되풀이했을 뿐 거기서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반복되는 고생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로 이어지고 내일의 실패가 다시 모레의 실패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위로하지만 사실 경험이 되려면 구조화가 필요하다. 기록이 남아야 하고 교훈이 정리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시 재현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경험이 아니라 사건일 뿐이다.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 만약 그가 매번 실패를 단순히 또 고생했다로만 여겼다면 그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과정을 기록했고 재현 가능한 구조로 바꾸었다. 나는 수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수천 가지 잘못된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고의 표현이다. 실패를 데이터로 전환했기에 그의 고생은 자산이 될 수 있었다. 나는 내 삶 속에서도 같은 차이를 경험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무작정 더 달렸다. 안 되면 다시 시도했고 또 안 되면 더 오래 붙잡았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한 끝에는 남는 게 없었다.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방식을 바꾸었다. 실패할 때마다 과정을 기록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선택이 잘못됐는지,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였는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할 때는 그 기록을 참고했다. 그렇게 작은 구조를 만들자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반복되는 고생이 반복 가능한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망각의 존재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상황에 던져지지만 만약 그 순간들을 구조화하지 않으면 늘 같은 자리에 멈춘다. 반복되는 고생 속에서 떠돌 뿐이다. 하지만 순간을 구조로 바꿀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 위에 삶을 쌓을 수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습관은 단순 반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습관 루프라는 구조가 필요하다. 신호 파이더, 행동 파이더, 보상 이 세 단계가 연결될 때만 반복이 삶을 바꾼다. 무의미한 반복은 피로를 쌓고 구조화된 반복은 성과를 쌓는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웠다. 그토록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남은 게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조 없이 반복한 고생은 결국 통증의 기록만 남겼다. 그러나 구조 안에서 반복한 고생은 자산이 되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 과정을 기록해두면 다음에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확실하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고생은 반복하지 말고 구조를 반복하라. 일이 잘 풀렸을 때 그 과정을 반드시 복귀하라.
관계가 잘 풀렸을 때 그 대화의 흐름을 기록하라. 실패했을 때조차 원인을 남기고 시스템을 보완하라. 그렇게 해야만 고생이 경험으로, 경험이 자산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종종 난 10번도 더 해봤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10번을 했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다. 오히려 경고다. 반복되는 고생은 시간을 갉아먹고 삶을 닳게 한다. 그러나 반복 가능한 구조는 시간을 모으고 삶을 키운다. 나는 더 이상 무작정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세운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반복한다. 그때부터 내 고생은 달라졌다. 더는 통증이 아니라 설계가 되었다. 더는 소모가 아니라 투자였다. 결국 부를 만드는 건 반복되는 고생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복리를 은행 통장에서만 떠올린다. 이자가 불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개념. 하지만 나는 삶을 살며 깨달았다. 복리는 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도 습관도 관계도 심지어 내 감정마저도 복리로 움직였다. 좋은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해졌다. 작은 선택 하나가 쌓이고 그것이 또 다른 선택을 불러왔다. 어느 순간 작은 습관이 내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반대로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게으름 하나가 반복되면서 내 시간을 잠식했고 작은 포기가 반복되면서 내 가능성을 갉아먹었다. 결국 삶의 크기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복리처럼 작동하는 선택의 누적에서 결정되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원리를 몰랐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한 번쯤은 괜찮아. 오늘 하루는 대충 해도 이번 한 번은 넘어가도.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여서 나의 패턴이 되었다. 그리고 그 패턴이 결국 내 인생의 궤적을 결정했다. 복리는 언제나 작동한다. 다만 좋은 쪽으로 작동하느냐 나쁜 쪽으로 작동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금융에서 복리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쓴다. 매일 1%씩 좋아지면 1년 뒤에는 37배가 된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뒤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 삶도 똑같았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었고 그 내일이 다시 모레의 나를 만들었다. 그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내 삶은 복리처럼 증폭되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설명한다. 습관 루프라는 개념이 있다. 신호가 오면 행동을 하고 행동 뒤에는 보상이 따른다. 이 루프가 반복될수록 습관은 강화된다. 처음엔 작은 행동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습관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삶의 구조가 된다. 나는 이런 경험을 똑똑히 했다. 과거에는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늦잠이 반복되자 내 삶은 점점 무너졌다. 반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만들었을 때 내 삶은 서서히 달라졌다. 지금 이 일이 내 삶을 바꾸는 설계인가 아니면 단순한 버팀인가? 그 작은 질문이 쌓이고 쌓여 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삶의 방향을 복리처럼 증폭시켰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복리의 법칙을 활용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청년 시절부터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그의 성실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 가능한 구조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을 거대한 자산으로 키웠다. 반대로 같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고생만 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생은 복리로 쌓이지 않았기에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이제 안다. 삶은 한 번의 큰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복리처럼 쌓여 방향을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구조다. 다시 써먹을 수 있는 패턴, 실패해도 복원할 수 있는 루프, 그것이 쌓여야만 진짜 부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번엔 운이 좋았다. 그러나 운으로 얻은 건 자산이 아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건일 뿐이다. 진짜 자산은 반복 가능한 구조에서 나온다. 일이 잘 풀렸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고 관계가 잘 풀렸다면 그 대화의 흐름을 기억하고 성과가 났다면 그것을 시스템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더 빨리 더 쉽게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복리의 힘이다. 나는 더 이상 한 번만 잘하면 된다고 믿지 않는다. 진짜 부는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구조는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쌓인다. 결국 불안복리로 작동하는 내 삶의 구조 전체다. 고생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고 선택은 순간이 아니라 누적이다. 작은 방향이 모여 큰 궤적이 되고 작은 습관이 모여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장만을 이야기한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하지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알게 되었다. 진짜 부를 결정짓는 건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회복의 속도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될 때는 힘이 난다.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자신감도 넘치고 모든 선택이 옳아 보인다. 그러나 부를 결정짓는 건 그 순간이 아니다. 실패했을 때, 흔들렸을 때, 무너졌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그 회복력이야말로 부의 진짜 조건이었다. 나는 한때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을 겪었다. 수년간 쌓아온 일이 한 번에 사라졌고 관계마저도 흔들렸다. 그때 나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눈을 뜨고도 다시 눈을 감고 싶었고 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무너진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구조를 보완할 것인가. 나는 내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무너졌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서 방향을 잃었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회복의 시작이었다. 나는 알았다. 실패를 단순히 넘기는 게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구조화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강조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인간은 일어나는 일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무너진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회복력을 결정한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회복 탄력성, 레실리언스를 연구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피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얼마나 빨리 복원했는가이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실패도 다르게 만든다. 그들에게 실패는 종착지가 아니라 재출발의 신호다. 나는 내 삶의 여러 순간에서 이 말을 실감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오래 주저앉았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결국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큰 실패를 겪고도 금세 일어섰다. 차이는 회복의 속도였다. 회복이 빠른 사람은 같은 실패를 오히려 자산으로 만들었다. 회복력은 단순한 의지력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내 구조를 점검했다. 내 시간표, 내 관계, 내 선택. 그 구조에 구멍이 있으면 보완했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냈다. 그렇게 회복할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졌다.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구조를 강화했다. 그 결과 실패가 쌓여도 두려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안다. 성장보다 회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장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예기치 못한 변곡점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성장만을 믿는 사람은 무너진다. 그러나 회복을 준비한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 역사 속에서도 이 원리는 반복된다. 유럽의 도시들은 수차례 전쟁으로 파괴되었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폐허 위에 다시 세운 건축물, 전쟁 뒤에 다시 쌓은 제도. 그 회복의 과정이 오늘날의 문명을 만들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실패가 내 삶을 끝내는가? 아니면 다시 설계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결국 부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회복의 속도였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실패는 언제든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회복력은 내가 가진 어떤 돈보다 어떤 성과보다 값지다. 진짜 불안, 더는 소모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그 삶은 성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 그 회복력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진짜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돈으로만 생각한다. 계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더 좋은 집을 사는 것, 더 빠른 차를 모는 것. 하지만 나는 살면서 알게 되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것을. 돈이 많아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있다. 해야만 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삶. 그것은 부가 아니다. 그것은 감옥이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함께 할지, 언제 멈출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대 아테네 시민권은 단순한 정치적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권이었다. 전쟁에 참여할지, 공공 토론에 발언할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결정할지 시민은 선택할 수 있었다. 반면 노예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단지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였다. 여기서 차이는 분명하다. 자유가 없는 고생은 종속이었고 자유가 있는 고생은 존엄이었다. 나는 내 삶에서도 이 차이를 똑똑히 느꼈다. 한때 나는 돈을 벌었지만 늘 남이 정한 시간표 속에서 움직였다. 상사의 전화가 울리면 달려야 했고 회의가 길어져도 나올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분명 돈을 벌고 있었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순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쉬고 싶을 때 쉬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혹시 관계가 끊기지는 않을까? 혹시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철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인간 발전의 핵심을 역량 케이퍼빌리티라고 불렀다. 역량이란 단순히 자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돈은 단순한 자원일 뿐이고 불안 그 자원을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주변에서 돈은 많지만 늘 불행한 사람들을 봤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원하지 않는 일에 묶여 있었다. 그들의 고생은 더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종속이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고 그 자유 속에서 삶의 풍요를 누렸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진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의 개수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가? 어떤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떤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부유해진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오랫동안 이어온 프로젝트를 멈추기로 했다. 돈은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일은 내 시간을 앗아가고 내 자유를 갉아먹고 있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왜 안정적인 일을 내려놓느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고.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었다. 내 선택권을. 그날 이후 나는 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었다. 진짜 목적은 내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을 때만 고생은 가치가 있었다. 내가 선택한 고생은 존엄이 되었고 남이 강요한 고생은 족쇄가 되었다. 결국 부는 삶의 통제권이다. 어떻게 일할지, 언제 멈출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가난하다. 반대로 그 상태가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부유하다. 나는 이제 매일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가졌는가? 그 질문이 나를 지킨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생은 단순한 버팀인가? 아니면 설계인가? 처음에는 그 질문이 사소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알게 되었다. 이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바꾸고 결국 내 인생을 바꾸었다. 사람은 고생에 익숙하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면 안심이 되고 같은 자리를 버티는 것이 충성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고생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세월을 갉아먹는 통증일 뿐이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다. 어느 날 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몸은 지쳐 있었고 머리는 무거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는 나를 바꿨는가? 아니면 단지 버틴 것인가? 그 순간 나는 그동안의 수많은 고생들이 떠올랐다. 버텼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나아가지 못한 날들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나의 고생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을 설계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가? 설계라면 고생은 자산이다. 하지만 버팀이라면
고생은 빚이다. 역사를 보면 이 질문은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던졌던 질문과 다르지 않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매일 세 가지를 성찰하라고 가르쳤다. 자신이 오늘의 일을 충실히 했는가? 친구와의 관계가 진실했는가?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제자들의 삶을 규율했다. 서양에서도 비슷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올바르게 했는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질문들이 모여 그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철학적 설계가 되었다. 나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본다. 일일 성찰 Daily Reflection은 자기 인식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다. 매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작은 교훈을 기록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구조하는 설계다. 나는 매일의 질문 속에서 나를 다시 세웠다. 이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종속으로 끌어가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고생은 내 기준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 위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생각의 훈련이 아니었다. 그 질문들 덕분에 나는 실제로 선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의미 없는 고생은 과감히 내려놓았고 작은 변화라도 설계를 향하는 고생은 끝까지 이어갔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고생의 가치는 질문이 결정한다는 것을.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땀을 흘려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설계를 얻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사람은 버팀만 얻는다. 나는 이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의 고생은 무엇을 쌓았는가? 오늘의 선택은 내일을 바꾸는 설계였는가? 이 질문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결국 불을 만든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건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질문이었다. 이게 버팀인가 설계인가? 나는 어린 시절 늘 같은 장면을 보았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골목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 허리 굽은 몸에 낡은 가방을 걸치고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저녁 무렵 돌아오실 때면 손은 거칠고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은 늘 제자리였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난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한국의 많은 부모 세대가 그랬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들은 몸으로 버텼다. 논밭을 갈고 공장에 들어가고 시장 좌판을 지켰다. 그들의 땀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고생이 곧 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고생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이었지 자유를 향한 설계는 아니었다. 나는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보며 자랐다. 그래서 알았다. 고생은 언제나 귀하다. 그러나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전체가 여전히 가난했던 이유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그 고생이 향한 방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의 산업화 초기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기계 앞에서 버티며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그 고생의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들의 삶은 종종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불을 쌓은 건 구조를 설계한 소수였고 대다수는 여전히 생존의 고생에 매여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생은 역사를 움직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질문해야 한다. 그 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 고생이 방향 있는 설계로 이어졌는가? 아니면 단순한 버팀으로 소모되었는가? 방향 없는 고생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반복에 안도한다. 오늘도 버텼으니 내일도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생이 길어질수록 변화는 더 멀어진다. 나는 내 삶 속에서도 그 함정을 경험했다. 어떤 시절에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밤을 새우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고생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 결국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제자리였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공허했다. 그때 깨달았다. 방향 없는 고생은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반대로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방향이 분명할 때 고생은 통증이 아니라 훈련이 된다. 실패조차도 미끄럼이 되고 버팀조차도 근육이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나는 다시 묻는다. 지금의 고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단순히 오늘을 버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설계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서서히 무너진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다. 방향 없는 고생은 세대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러나 방향 있는 고생은 세대를 바꾼다. 한국의 산업화 이후 새로운 세대가 교육에 투자하고 제도를 바꾸고 기술을 배우며 방향을 바꾸었을 때 비로소 고생이 자산이 되었다. 나는 내 삶에서도 같은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 고생을 쌓되 그 고생이 자유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방향 없는 고생을 경계하라.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든다. 고생이 고생으로만 남을 때 그것은 통증이다. 하지만 고생이 설계와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투자로 바뀐다. 나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처음엔 나도 믿었다. 계속하면 언젠가 된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했고 같은 방식으로 더 오래 버텼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지친 몸과 공허한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도 결과가 쌓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나는 고생을 단순히 비용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붙잡는 기준을 바꾸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버텼는가가 아니라 이 고생이 구조로 연결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갈라놓았다. 나는 IT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보며 큰 교훈을 얻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창업가들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다. 그들도 수없이 실패했다. 서버가 터지고 자금이 바닥나고 팀이 해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이유를 기록했다. 왜 안 되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구조가 취약했는지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시도에선 그 구조를 보완했다. 이 반복이 쌓이며 그들의 고생은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투자로 바뀌었다.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의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초기에 그들은 호텔 산업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작은 시도 속에서 얻은 교훈을 구조화했다. 사람들은 낯선 이와 집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인식에서 출발해 리뷰 시스템을 설계했다. 신뢰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 작은 변화가 고생을 투자로 바꾸었고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했다. 나는 내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했다. 예전에는 단순히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다. 실패하면 더 달렸고 안 되면 더 오래 붙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실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실패의 패턴을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도전에서 그 시스템을 적용했다. 놀랍게도 결과는 훨씬 빠르게 따라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이 고생이 이제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되었구나. 투자의 본질은 되돌아오는 것이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다. 그냥 흘려보내면 사라지지만 구조에 심으면 다시 돌아온다. 고생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몸을 갈아 넣을 때는 사라졌지만 기준 위에 심을 때는 다시 돌아왔다. 그것이 투자였다. 철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우연한 행위와 습관화된 행위로 나눴다. 우연한 행위는 흩어지고 습관화된 행위는 쌓인다. 고생도 우연하게 쓰이면 소모지만 구조화되어 습관이 되면 자산이 된다. 나는 이제 매 순간 묻는다. 지금의 고생이 단순히 나를 소모시키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씨앗이 되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나는 그 고생을 계속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멈춘다. 왜냐하면 종속으로 이어지는 고생은 결코 투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생을 반긴다. 다만 그 고생이 투자로 바뀌는 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고생은 여전히 빚일 뿐이다. 그러나 구조와 설계 속에 들어간 고생은 반드시 이자를 붙여 돌아온다. 결국 삶은 고생의 양이 아니라 고생을 어디에 심느냐의 문제다.
그 고생이 종속을 키운다면 그것은 짐이고 자유를 키운다면 그것은 자산이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고생은 투자로 바꿀 때만 가치가 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불안돈의 총합이 아니라 선택지의 총합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내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는지보다 누구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지, 그 여유와 기준이야말로 부의 본질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얽힌 사람이다. 더 많은 돈을 가져도 선택권이 없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하다. 반대로 돈이 적더라도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부자다. 나는 오랫동안 고생을 미덕으로 착각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이 곧 부로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고생은 출발선일 뿐이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방향 있는 고생은 사람을 키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선택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불안은 내가 만든 구조, 내가 붙잡은 기준,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선택지의 집합이다. 나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다. 역사를 보아도 이 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도를 바꾼 사람들은 부를 남겼고 종속된 사람들은 고생만 남겼다. 철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공자는 기준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해석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말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매일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지를 만들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쌓아 올린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선택의 누적, 방향 있는 고생의 반복, 그리고 회복력의 정폭으로 이루어진다.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본질은 자유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삶을 설계하라. 고생을 투자로 바꿔라. 구조를 반복하라. 회복력을 길러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 위에서의 고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기준 위에서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결국 당신의 부는 당신이 만든 선택지의 총합이다. 그 총합이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존엄을,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